이제 8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라는 게 나와요.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을 표의자라고 하고, 의사 표시를 듣는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한다. 근데 이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려면 일정한 단계가 있는 거죠. 갑이 땅이 있는데 을한테 팔까 말까 고민이에요. 을한테 팔아야지 결심을 했어요. 의사가 완성되는 단계가 있겠죠. 완성된 내용을 편지로 써가지고요, 을에게 보냈어요. 발송하는 단계가 있겠죠. 발송된 편지가 을에게 도착했어요. 도착한 편지를 을이 뜯어서 읽어봐서 그 내용을 알게 됐어요. 요지 인식하는 단계가 있겠죠. 이런 총 4가지 단계로 인해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데,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요 의사표시의 효과가 발생하느냐, 요 문제인데, 만약에 을이 그 내용을 요지해야 알아야지만 의사표시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요지주의라고 하고요. 알 필요까지는 없다. 도착하기만 하면 효과가 생긴다. 이게 뭐죠? 도달주의고요. 도달할 필요도 없다. 발신만 하면 효과가 생긴다. 이거 우리가 발신주의라고 하고요. 보낼 필요도 없다.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효과가 생긴다. 이걸 우리가 표백주의라고 합니다. 총 4가지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요 3가지만 있어요. 한 가지는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요지주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지주의는 갑에게, 표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 요지주의면 손에 들고 있더라도 몰라, 안 봤어, 그럼 뭐예요? 땡이라는 거예요. 갑의 입장에서 을이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까지는 뭐 할 수 없어요?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민법은 요지주의는 없고 도달주의와 발신주의, 표백주의가 있는데, 표백주의는 언제냐? 상대방이 없는 경우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보낼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뭘 보내요? 뭘 취해요? 표백주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1. 상대방 없는 경우는 뭐가 되죠? 표백주의가 되고요. 넘기셔서 2번 상대방 있는 경우인데 뭐가 원칙이냐면 도달주의가 원칙이고요. 발신주의가 뭐예요? 예외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고 예외적으로 뭐죠? 발신주의를 취하고요. 특별히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표백주의를 취한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할 내용인 거죠. 2번 의사표 효력 발생 시기에서 1번 원칙 뭐가 나오겠죠? 도달주의가 나와 있겠죠. 근데 2번 도달주의 원칙에서 1번 도달의 의의가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도달이 뭐냐 이 문제거든요. 일단 도달이라는 것은 상대방 집에 영역 내에 진입을 하고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이기만 하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요지 알지 못했더라도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도달주의인 거죠. 그러면 요지주의와 다른 점은 요거죠. 요지주의는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몰라 그랬으면 뭐예요? 땡이었는데, 도달주의는 모르든 알든 뭐가 있으면요 요지 가능성만 있으면 뭐죠? 도달이니까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몰라 그래도 도달된 것이니까 의사표시 효과는 뭐 하게 되는 거죠?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핵심 판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읽어볼까요? 1. 책
채권 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 소요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란 라 뭐냐? 사회 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 다시 말하면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뭐죠? 도달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번은 뭐냐면 상대방이요. 주소지로 배달된 것이 아니라 동업자 사무실에 배달됐어요. 이것도 누가 받았냐면 신원이 불명한 사람이 받았어요. 명백히 뭐예요? 도달된 것이 아니니까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내용이고요. 이번 문제가 되는 경우에서 갑은 수령 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해요. 우리 판례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를 보냈는데 있으면서도 안 받아요. 이건 뭐죠?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요. 4번 격지자와 대화자는 거리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죠. 제가 미국에 있는 저 형하고 전화 통화 중이에요. 그러면 말하자마자 저 형 바로 들을 테니까 발신하자마자 바로 도달할 테니까 그건 뭐가 돼요? 대화자가 되는 거고 제 옆에 누워있는 제 와이프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그 편지가 제 측에 도달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시간의 경과가 필요한 거니까 그건 뭐가 돼요? 격지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메모할 게 있는데 대화자라는 거 둥글뱅이 쳐가지고요. 항상 도달주의 요 말을 좀 적어놓으세요.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도달주의고 예외적으로 발신주의인 것은 격지자인 경우만 그래요. 대화자는 항상 뭐인 거예요? 도달주의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화자인 경우에는 발송하자마자 뭐가 돼요? 도달되니까 굳이 발송과 도달을 뭐 할 필요 없어요?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굳이 예외를 뭐 할 필요 없어요?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화자는 항상 뭐가 된다고요? 도달주의라는 거 좀 메모하시고요. 다번 입증 책임이 나오는데 도달됐음은 누가 입증하느냐?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따라서 표자가 주장한다면 표자가 입증하면 되고요. 상대방이 주장한다면 상대방이 도달됐음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상대방은 입증하기가 대단히 용이하죠. 상대방은 여기 찌렁하고 보여주면 땡이잖아요. 근데 표자 입장에서는 도달됐는지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뭐예요? 곤란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냐면 내용 증명이 필요하고요. 등기 우편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배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반송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도달된 것으로 뭐 해주냐면 간주를 해요. 따라서 굳이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을 보낸 경우에는 도달됐음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일반 우편, 보통 우편의 경우에는 도달의 추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만약에 보통 우편을 보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달됐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줘야지만 효과가 생긴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핵심 판례가 나와요. 자, 핵심 판례는 뭐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내용 증명이든 등기 우편이든 도달되려면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이 배달이 됐고 그것이 반송되지 않았으면 도달된 것을 간주하려면 실질적으로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판례는 뭐냐면요. 주민등록지에 배달했어요.
어디요? 주민등록지.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잖아요? 거주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배의 영역내에 진입한 것도 아니고 요지의 가능성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때는 내용 증명이라 하더라도 도달의 효과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판례니까 좀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넘겨오시면 도달주의 효과입니다. 1번 의사표시 철회. 자, 철회가 뭐였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게 뭐였어요? 철회였죠. 그러면 도달이 되면 그때부터는 효과가 생긴다는 말은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도달이 돼야 효과가 생긴다는 말은 도달되기 전에는 아직 뭐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철회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겠죠. 2번, 4번 의사표시가 연착됐다, 불착됐다. 물론 누가 불이익을 부담합니까? 표의자가 부담하고요. 다음은 발신 후 사정 변경해가지고 이런 문제죠. 갑이 의사표시를 발송을 하고요. 도달하기 전 요 사이에 사망을 했어. 또는 발송할 때는 행위 능력이 있었는데 도달하기 전 요 사이에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이러한 사정이 변경됐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달하게 되면 그때도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언어 습관적으로 죽어도 아니야 그런 말 쓰죠. 야, 나 진짜 죽어도 아니야. 그 말은 뭐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사망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죽어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도 뭐예요?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이 중간에 뭐 갑에게 원래 대리권이 있었는데 대리권이 없어지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고요. 갑이 의사표시 보낼 때는 직원이었는데 중간에 잘렸더라도 뭘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망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죽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 때 편리하겠죠. 그 다음 4번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에서 뭐가 나옵니까? 발신주의가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생각해 보자고요. 왜 도달주의가 원칙일까요? 발신주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신주의는 뭐냐면 보내기만 하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 속달 보낼 필요가 없죠. 뭐 하면 그만이에요? 보내기만 하면 그만이니까요. 또 보내기만 하면 그만이니까 의리 안 받았더라도 뭐예요? 상관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발신주의는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가 원칙인 거예요? 도달주의가 원칙인 거예요. 그러면 언제 발신주의를 취하느냐? 을이 갑이 나에게 뭔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 그때는 도달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발신주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나한테 뭔가를 보낸다는 사실을 충분히 아는 게 뭐냐면 답장이에요. 자, 을이 갑에게 먼저 뭔가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장이라면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나한테 뭘 보낼 거란 사실을 충분히 뭐하고 있어요? 예견하고 있으니까 답장이 뭐인 거예요? 발신주의.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발신주의라고요? 답장이 발신주의예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 답장이 뭐가 있느냐?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예요? 발신주의. 을이 갑에게 먼저 뭘 했냐면 최고를 냈어요. 그 최고에 대한 답장은 뭐예요? 확답이고 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발신주의.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죠?
발신주예요. 을의 갑에게 먼저 청약을 했어요. 청약을 한 것에 대해서 갑이 승낙을 한다면 이것도 뭐예요? 답장이기 때문에 뭐예요? 발신주의.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발신주의라고요? 답장이 발신주입니다. 그럼 교재 보자고요. 가 제한 능력자 상대방의 촉구 최고에 대한 답장인 본인의 확답은 뭐예요? 발신주의. 답은 따라 설명드릴 거예요. 답은 무권 대리는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은 뭐예요? 발신주의. 다 답장이죠. 자, 채권자의 채무 인순에 대한 승낙. 승낙이 있다는 말은 먼저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청약.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뭐예요? 발신주의. 마음은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승낙,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인 거죠. 그래서 나번을 뺀 나머지 네 가지는 다 뭐인 거예요? 답장인 거죠. 그 다음에 따로 기억할 것은 사원총의 소집 통지도 뭐가 되는 거죠? 발신주의가 돼요. 자, 우리가요 사담 법인의 구성원을 사자고 원자고 따서 사원이라고 해요. 사원은 사담법인의 뭘 말해요? 구성원을 말하는 거고요. 사담법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식회사예요. 그러면 주식회사에서 구성원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주주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사원총회는 노조, 촉, 집회, 직원 집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사원총회라는 말이 나오면 뭐로 바꿔서 이해하세요? 주주총회로 바꿔서 이해하면 돼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사원총회 소집통지 결국 뭐예요? 주주총회 소집통지잖아요. 주주가요 5,000명이에요. 5,000명 모두가 참석해야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반드시 모두에게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뭘 해야 돼요? 해줘야 돼요. 통지 안 하고 일부라도 통지하지 안 하고 총회를 개최했다면 그 총회는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소집 통지를 도달주의를 취해가지고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사원 총회한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물리적으로 사원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거의가 뭐죠? 불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뭐죠? 발신주의를 취해. 따라서 모두에게 사원총회 소집 통지를 한다는 말은 모두에게 도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발신만 하면 된다는 의미에서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예외적으로 뭘 취하는 거죠?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3번 의사표시의 공시 송달이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도달이 되려면 지배 영역 내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면 도달시킬 수가 없겠죠. 또는 상대방이 누군지는 알긴 하는데 그 사람의 주소, 소재를 알지 못하면 도달시킬 수가 없겠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느냐.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죠?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좌측 맨 밑에 법조문을 읽어봅니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송달합니까? 과실 없이 누군지 모르거나 과실 없이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뭐 하게 돼요? 공시송달하게 되는 거고요. 이 공시송달에 관한 절차 및 내용은 민법이 아니라 뭐에 구성되어 있죠?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죠.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측에 나와 있지만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뭐만 확실하게 기억하냐면 이거 올해도 작년에도 시험 나왔는데 언제 공시송달하느냐? 과실 없이 누군지 모르거나
과실 없이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성달한다는 것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 하단에 이제 뭐가 나오죠? 수령 능력이 나오죠. 자, 도달이 되려면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상대방이 받긴 했는데 까만 건 글씨고 흰 건 백지다. 뭔 소린지 이해를 못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받았다 하더라도 뭐가 결여가 돼요?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도달되질 않아요. 따라서 도달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요지 능력이 필요하고요. 요 요지 능력을 우리 민법 뭐라고 그러냐면 수령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령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의사표시 내용을 요지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개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개새끼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받아봤자 그 내용을 뭐예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토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요지 능력, 수령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우리가 뭐죠? 수령 무능력자라고 하는데 누가 수령 무능력자냐? 우리 민법은 일률적으로 모든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과 같은 제한 능력자는 뭐가 되는 거죠? 수령 무능력자가 되고요. 이 사람들은 받아봤자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가 받더라도 도달시키지 않는 이유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보호받기 싫다는 사람 굳이 막을 이유는 없으므로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됐음을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는 반드시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되는 그때도 뭐죠? 도달이 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받아봤자 뭐 되지 않아요? 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가능하고 법정 대리인이 안 떼도 도달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죠? 자, 한 장을 넘기시면 90페이지에 대패 예제를 나눴어요. 90페이지 같은.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는데까지 끊어볼게요. 이 사람은 발신할 때는 뭐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는데 도달하기 전에 뭐가 됐어요? 제한 능력자가 됐죠. 근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따라서 갑이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 의사표를 수령한 을이 수령 당시 미성년자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요?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 얘기죠. 그럼 결국은 이거는 갑이 성년 후견 개시 선고받은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요. 상대방이 을이 수령 무능력자다. 요것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맞는 것을 찾네요. 1번. 갑의 의사표시는 성년 후견인의 의사표시이므로 당연 무효이다. X.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번. 을은 의사표시 수령 당시 미성년자이므로 갑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어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2번.
을의 의사표시 수령 당시 미성년자이므로 갑의 의사표시고 대달되어 요요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지금 이번은 맞죠, 그죠? 맞죠, 그죠? 제가 주어를 헷갈려가지고 주어가 누구죠? 을이죠, 그죠?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도달을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요? 가능하니까 2번은 뭐죠? 맞네요. 3번 갑의 의사표시는 을의 법정 들인 병의 도달을 안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맞고 이게 뭐죠? 답인 거죠. 4번 갑은 그 의사표시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 갑이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고요. 5번 갑이 피성년 후견이 되었다는 사실을 을이 알았을 경우에는 갑의 의사표시 소급바의 효력을 상실한다. X. 다시 한번요. 갑이 피의자가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맞는 것은 뭐죠? 3번 하나네요. 쉬었다가요. 한 5분만 쉬었다가 법률행위의 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